네, 오늘 발표된 7월 고용 동향의 자세한 의미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전화 연결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7월 고용 동향 결과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고용시장이 7월에 수치적으로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67.1%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좀 둔화된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령별 고용률 현황이 이제 특히 30대 같은 경우 계속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서 보게 되면 보건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도매업이라든지 소매업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가 이제 감소하고 있거든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점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질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선점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면면히 볼 텐데요.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20대, 30대, 40대 이 연령층의 증가율이 좀 둔화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그다음에 이제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고용 성장률이 둔화된 거는 이제 고용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림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20대는 특히 고용 증가율이 금년 6월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가 개선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이번 7월에는 보게 되면 2.5%포인트로 개선된 걸로 나오는데 0.2%포인트가 오히려 증가폭이 감소된 거죠. 네. 30대 같은 경우는 7월에도 계속 고용률이 마이너스 0.1%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감소한 걸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대에 대한 고용 개선의 움직임 잘 보이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0대 같은 경우도 표면적으로는 0.8%포인트 개선이 됐고, 전년하고 비교해서도 증가율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네. 노동 가능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데, 이거 6월 대비 보게 되면 마이너스 0.2%포인트가 이제 낮아졌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폐업하신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런 쪽의 고용률이 이제 낮아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좀 부정적 여파가 미친 게 아니냐, 또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 20대에서 40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연령대인데, 이 연령대가 지금 이렇게 약간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모습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이미 이제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7월부터는 좀 고용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사실 최근에 방역 강화 조치가 좀 높아지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 고용 동향 자체가 좀 발목 잡힌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수도권 중시 방역 강화로 인해 가지고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이 이제 확대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월에서 6월까지는 이제 숙박업, 음식업종의 고용대가 개선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게 위축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수도권 방역 조치에 대한 부정적 여파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보게 되면 이제 제조 소매업종 요쪽에 이제 종사하는 연령대별 비중을 보게 되면 30대가 주로 많은 걸로 이제 통계청도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통계청에서도 얘기했다시피 30대의
취업자 수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이런 업종별 취업자 수 그 감소 현황하고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소매, 숙박 이런 음식 업종 같은 경우는 수도권 방역 조치로 인해 가지고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30대 특히 많다고 봤을 때 이런 쪽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 방역 조치 강화 말고도 뭐 조금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최근에 실업자 수가 9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했죠. 네. 4개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이제 지난해 워낙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대한 기저 효과에 대한 그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용 현황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고용 동향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그림자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부가 또 이제 일자리 사업을 그동안에 열심히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보건업이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공공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 네. 취업자 증가수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나타나는 고용 동향은 정부의 노력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부분, 그다음에 기저 효과, 그다음에 수출 호조에 따른 일부 업종에 대한 경기 개선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아직도 이제 그렇지만 이제 자영업들이 많이 이제 영위하시는 도소매, 숙박업, 음식업종, 그다음에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그런 점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부의 일자리 관련 지원 사업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부가 뭐 그동안 고용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었습니다. 뭐 일자리 안정자금도 있었고 고용유지 지원금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강화될까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계속 이런 쪽에 대한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부진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결국 그 고용 문제가 국민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계속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고용 유지 지원금,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결국 단기 일자리로 머물게 되면 해당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결국 미취업자라든가 구직 단념자로 이제 분류가 돼서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취지가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런 정부의 어떤 지원이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30인보다 조금 많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자리 유지가 어려운 어떤 중소기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업종별로 회복세가 좀 틀립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래 지원 기간이 지금 180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숙박이나 음식업, 뭐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강도가 크기 때문에 계속 좀 꾸준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보건복지업 같은 경우는 고용 회복 강도가 좀 높은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업종별로 차등 그 상황이 있는데 그럼 고용 유지 지원금을 180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 그리고 업종별로 좀 세심하게 지원책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고용 동향 산업별 결과 중에
보건복지 공공행정부문 취업자가 이제 전년 대비 32만 8천 명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어느 정도 받쳐준 덕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시각이 좀 뚜렷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의 지출이 너무 인위적으로 단기 일자리 만들어내는 데만 집중한다. 그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취업률 제고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적인데요. 통계적 수치만 올라가지 장기적으로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바람직한 정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고용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유인책이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고용 창출에 좀 선도적 기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법인세 좀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법인세 인하에 대한 그런 재개나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런 법인세 인하를 선별적으로 고용 창출에 선도적인 기업에 적용하는 거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미 이제 R&D 연구 투자 개발에 대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이미 확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 인력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적용시켜주는 게 어떻게나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근데 인건비 다 세액 공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국가 전략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인력 채용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 좀 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교수님께 고용 관련 이 인터뷰를 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고용 안정 목표 도입하는 걸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다가 최근에 이제 잠깐 또 이 물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은행법 개정안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펼 때 물가, 금융 안정뿐 아니라 고용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논의가 이미 2020년 11월 6일부터 이제 논의가 되어 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한은법 제1조에 명시한 통화 신용 정책 목적으로 기존 물가 안정 외에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가시키자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이런 논의가 많은데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물가에 대한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용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한국은행 설립 목적인 물가 안정 외에도 이제 고용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끔 뭔가 목표제를 부과하는 게 적합하지 않냐 이런 논의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한은법 제1조의 통화 신용정책 수립할 때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외에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 안정 목표를 부과하자 이런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면 숨기는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이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금융과 물가 안정에 더해서 고용 안정을 추가하겠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한데 이제 관련해서 경제학계에서는 이제 의견들도 굉장히 분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논문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이제 저도 논문 개략적으로는 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고용 증대를 위해서 통화량을 늘릴 수 있게끔, 허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논의예요. 그러니까, 일단 논문에서는 실업률이 오르게 되면 보통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제 법칙이 있죠. 필리스 곡선 원리가 이제 현실하고 많이 이제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현 상황 보게 되면 고용 증대를 위해서 통화량을 늘려도 과거와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이렇게 논문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보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어떤 국내 총생산이 늘고 뭐 신용 또는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다른 나라들의 어떤 사례였는데 네. 우리나라 사례는 놓고 보면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급격히 늘리면 GDP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또 증권 가격 같은 게 이제 급등하는 경향들을 보였거든요. 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오히려 고용 증대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원래 이제 고용 안정 차원에서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춰서 볼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경계하고 있고 네. 이런 측면에서 물가가 만약 오르게 됐을 때 오히려 금융 안정성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사실은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근데 이제 그 고용을 위해서 통화량 증대가 물가 폭등한다는 게 일견 이해는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은법에 보게 되면 75조에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한은이 정부가 이제 그 고용 증대를 위해서 그 통화량을 늘렸을 때, 그 고용을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이거를 이제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네. 이 국채를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제 매입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을 일정 부분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줄여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75조에 보게 되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매입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직매입해 준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부의 어떤 그 부채를 화폐화시킨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를 한국은행이 이제 그거를 직접 인수해 주면서 어떤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를 뒷수습해 주는 역할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은행 독립성에도 상당히 훼손이 될 수 있고 그 한국은행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시각도 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보다 유통시장 이미 이제 발행된 거 발행시장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일정 부분 매입을 하면서 통화정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학계에서 내부적인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나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고용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 고용 안정을 동시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도 고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은 그 용인한다는 취지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평균 물가 목표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또 고용 안정 목표를 부속 목표로 이제 명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의 목표는 아닌데 다만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확대되는 거를 좀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 그다음에 금융 기관들에 대한 건전성 제고라든지 금융시장 안정은 주로 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역할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뭐 고용 안정까지 이제 중앙은행에다가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너무 이제 특정 조직이 좀 비대화되는 게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어떤 정책에 또 혼선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학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물가 상승의 우려가 중앙은행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정책 목표에 이 한국은행이 고용을 추가로 한다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게 전제를 달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사실 좀 보기에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는요,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고용 안정에 대한 목표제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은이 경제금융정책의 역할을 확대할 경우에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가 이미 반대 입장 보였거든요. 기재부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고용 안정 달성이 쉽지 않다, 어렵다.
오히려 한은의 독립성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고요. 예. 금융위 같은 경우는 그 결이 조금 틀린데 한은의 조직 확대가 오히려 그 코로나19 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부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과 함께 우리나라 그 경제를 주관하는 주요 부서거든요. 네.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조직 비대화를 좀 경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해외 추세 보게 되면 그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통화 정책을 그 미국 연준이 다 주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그 정책의 어떤 유기적인 조화가 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그런 순기능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통화기금이 2015년도에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금융기관들 건전성 검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이런 금융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 교류가 없다 그러면은 서로 좀 엇갈린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우려 섞인 목소리거든요. 그 예. 오히려 이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갖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현재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요. 최근에도 보면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간에 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두고 맞습니다. 한국금융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뭐 본인들이다 이렇게 좀 나선공감을 벌이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정부 부서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까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차피 물가 안정을 위한 그 통화 정책 목표가 지금 한국은행에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이게 고용 안정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취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고용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한번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였습니다.